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노동정치 사람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마르크스 경제학 저희 왼쪽 날개 동지 최윤식 동지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강에서 이 주류 경제학, 그러니까 신고전학파의 주류 경제학과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의 차이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노동가치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쭉, 1시간 좀 넘었죠? 한 80분 정도 설명을 해주셨고, 또 간략하게 저희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통 80분 강연을 해주시고 20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계신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강좌를 준비할 때 저희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강연자님께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실제 강연하는 것처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또 이게 그냥 메리트가 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회원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을 줌으로 모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참여가 좀 저조해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유튜브로 많이 보셨어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 뭐 회원이시거나 좀 수강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는 그냥 일단 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정치 사람이라는 이제 단체고요. 긴 설명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튼 좀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주의에 기반한 활동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뭐 이제 1강 못 들으셨던 분은 1강 들어보시고 저희 홈페이지도 보시고 좀 저희 회원 가입을 해주십사,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참,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질의응답 시간 있기 전까지는 마이크를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가능한, 불편하지 않으시면 카메라를 조금 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모니터 보고 혼자 떠드는데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 화면을 가능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비판적 실제론과 이제 노동가치론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원래 총 5강 지금 계획되어 있는 강의 주제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거는 비판적 실제론과 노동가치론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까지는 약간의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기 위한 좀 이론적인 빌드업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금 아무래도 이론적인 얘기들이 좀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강의까지가 진행되면은요, 물론 이제 3주차와 4주차에서도 이론적인 얘기가 좀 진행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현재 자본주의 경제에서 갖고 있는 화폐와 관련된 몇 가지 논쟁들과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다음 주에는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의 축적 체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본주의 축적 체제를 구성하는 이 자본주의 축적 체제가 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으로 제가 바라보는 건,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이라는, 제가 볼 때는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체제를 설명을 한다면, 이 체제가 운동하는 과정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자본주의의 동태적 과정을 이해하는 가장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이고, 이 부분을 이제 4주차에서 다루면서 마지막 주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세계 축적 체제가 어떠한 위기에 도달했는지,
이거를 이제 5주차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론과 관련된 좀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주에 다뤘던 얘기들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인 어떤 설명들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뤘던 강의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는 일단 경제의 기본 문제라고, 이거는 뭐 마르크스 경제학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경제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주류 경제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주류 경제학 교과서를 피면 처음에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세 가지, 모든 사회가 직면한, 인류의 모든 사회가 직면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마지막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자본주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사회가 경제와 관련되어져서 직면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뭐 경제의 기본 문제, 뭐 또는 뭐 경제의 근본 문제, 이렇게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의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마르크스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이 갈리는 건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좀 다른 거죠. 주류 경제학은 이거를,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일단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한정된 것으로 무한대를 채우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얘기하는 건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자원으로, 희소한 자원을 극대화해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극대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시장이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어떤 문제의식의 출발이죠. 근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동일한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한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러면 희소한 자원으로 생산을 하고 분배를 한다는, 이 어떻게 생산을 하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분배할까를 결정하는 건 결국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 모든 생산은 개별적인 생산이 아니고 모든 사회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선 가장 생산의 전제는 뭐냐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력들을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 이 노동력의 분배가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경제체제가 직면한 문제라고 바라보는 게 마르크스가 해석하는 문제의식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오히려 주류 경제학보다 좀 더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이유는, 결국은 주류 경제학이 희소성에서 출발을 하고 바로 주류 경제학이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 자체가 보편적인 체제라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이고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시스템을 전제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합리적인 인간이 시장 체제를 그 사회의 경제의 보편적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수십만 년이 걸렸다는 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첫째는 그렇다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둘째는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둘 중 하나의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곧 시장이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학이 뭐냐고 질문하면 경제학은 그냥 시장 이론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주류 경제학의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수십만 년의 인류의 역사, 거기에서의 경제 활동을 주류 경제학은 아무것도 설명하는 설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류 경제학은 이 경제학 분야에서 경제사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서 그 학문의 대상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가장 취약한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사 분야가 발전하지 못했고,
이 경제사 분야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주류 경제학은 역사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마르크스주의와 주류 경제학의 좀 가장 주요한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의 문제란 그 사회의 총노동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총노동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총노동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에는 이걸 분배하는 사회 형태가 계급관계, 정치적인 계급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적인 위치에 사회적인 어떤 특정한 역할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자본주의 이전에는 계급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았고 자본주의 경제학이 초기에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사고한다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그 자체로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치와 분리된 고유한 시스템으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경제학이 이제 정치학, 철학, 사회학과 구분된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하느냐? 그거는 잠시만요. 화면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결국은 총노동을 분배하는 방식은 생산물이 상품이 되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생산물과 상품의 차이는 상품은 그것이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표현되는 게 상품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은 그걸 만든 사람이 노인이든 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연령, 성별, 인종 모든 것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이 등가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의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는다는 건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은 동일한 노동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동일한 노동이란 물론 각 개인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서로 생산성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돼요. A는 30분이 걸렸고 B는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등가의 원칙이란 뭐냐면 A의 30분과 B의 1시간은 동일한 크기로 정의되는 것이 바로 등가 노동의 원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예를 들면 연필이라고 할게요. 연필 하나를 동일하게 만드는데 A는 30분이 걸리고 B는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서로 다른 개인의 노동시간, 개별 노동시간은 연필이라는 상품이라는 하나의 형태에 의해서 동일한 크기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시간은 각 개인에겐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동일한 크기로 표현될 때 이때 이 크기는 그냥 연필 자체가 연필 한 자루는 뭘 표현하냐면 A라는 사람의 30분, B라는 사람의 1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이라는 상품이라는 하나의 형태는 바로 사회적 노동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A의 30분은 그래서 사회적인 크기로 연필 한 자루로 표현되고 B라는 사람의 1시간은 사회적인 크기로 연필 한 자루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막스는 자본 1권에서 상품 형태가 어떻게 화폐 형태로 전개되는지를 자본에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설명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연필 한 자루가 화폐적으로 1,000원이라는 화폐 크기로 표현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000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의 입장에서는 A의 30분이라는 노동시간과 B의 1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이 이제 사회적인 크기로는 사회적 노동시간으로는 화폐로서 1,000원이라는 크기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상품과 화폐라는 건 일종의 형태예요. 뭐의 형태냐? 사회적 노동의 형태라는 거죠. 사회적 노동 시간의 형태인 거예요. 사회적 노동 시간이 이제 물론 개별 노동 시간으로는 A에겐 30분으로 나타나고 B에겐 1시간으로 나타나지만 이 사회적 노동 시간이 하나의 형태로서 1,000원이라는 크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수업에서 다루게 되겠지만요. 이건 그럼 뭘 표현하고 있냐? 사회적 노동 시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 노동 시간은 우리가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하거나 혹은 시계를 가지고 잴 수 있는 어떤 직접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A에게는 30분이고 B에게는 1시간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크기로 이게 어떠한 크기, 예를 들면 시간으로는 이게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B의 1시간과 A의 30분이 어떻게 표현되냐 이거죠. 이거는 눈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노동 시간은.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노동 시간을 표현하는 철학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게 바로 리얼이라는 실제라는 개념으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사회적 노동 시간이란 존재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실제가 존재할 때 실제는 항상 일정한 형태로서 나타나게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노동 시간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냐? 상품과 화폐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연장해서 함께 설명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가격에 의해서 개별 노동은 사회적 구체 노동으로 위치 지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요. 상품은 이제 1,000원이라는 크기로 표현되고 있어요. 연필이라는. 자, 연필은 이제 1,000원으로 표현돼요. 연필 한 자루가 1,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 한 개라는 상품은 500원으로 표현돼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연필이라는 동일한 상품은 그걸 누가 만들었건 그리고 만드는데 시간이 각자 얼마가 들었건 그건 동일한 사회적 노동의 크기로 연필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됐어요. 지우개도 마찬가지겠죠. 지우개를 남자가 만들건 여자가 만들건 백인이 만들건 흑인이 만들건 상관없이 각 개인이 이 지우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은 이제 동일한 사회적 노동의 크기로서 지우개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화폐로서 연필은 1,000원이고 지우개는 500원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 이 1,000원과 500원이라는 이 차이, 그러니까 연필이 2배 더 지우개보다 많은 사회적 노동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1,000원은. 자, 연필과 지우개는 그 자체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연필 한 자루가 지우개 2개와 교환된다면 사회적으로는 지우개 2개에 들어간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가 연필 하나에 들어간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와 같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건 화폐적으로 연필은 1,000원, 지우개는 500원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의 차이로 상대 가격이라고 해야겠죠. 연필은 2배 더 비싼 지우개보다. 이 상대 가격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냐?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상대 가격은 연필이 2배가 더 비싸다면 인간이, 각 개인이 가치의 기원은 뭐냐? 주류경제학이 얘기하는 건 효용이에요. 각 개인이. 연필이 1,000원이고 지우개가 500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각자의 개인들이 연필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가 지우개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의 2배가 크다라는 의미가 주류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가치 형태,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화폐 1,000원과 500원으로 표현되는 건 결국은 왜 이러한 표현을 갖고 있냐, 이 형태들이 그 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경제학의 근본 문제인, 결국은 경제의 근본 문제인 사회적 노동력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마다 각 개인은 물건을 만드는 데 대한 상대적인 숙련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필을 동일한 시간에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 시간 동안에 지우개를 2개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 시간에 지우개를 3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즉 각각의 노동에 대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상대적인 시간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주어지면 각자가 서로 다른 생산성을 가지고 각각의 물건들을,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내 한정된 노동 시간을 가지고 1시간 동안에 내가 각자 만들 수 있는 크기가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필이 1,000원, 노동이 500원으로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개인들은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을 노동한다면 10시간을 노동할 때 내가 10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연필의 자루수, 지우개의 개수, 이걸 생각을 하고 나의 10시간이 가장 많은 사회적 노동 시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 10시간으로, 그리고 각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10시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필과 지우개의 개수가 서로 달라요. 그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뭐냐 하면, 내 10시간을 노동을 해서 연필을 만들 때 내 10시간은 얼마의 화폐로 표현되는지, 내 지우개는 얼마의 화폐로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생산에 위치 지어지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거는 이렇게 딱 주어지면 모든 사람은 다 연필만 생산한다? 모든 사람은 다 지우개만 생산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개인마다 각각의 상품을 생산하는 숙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이제 만약에 이 둘의 상대 가격이 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연필이 1,000원 하는데 지우개가 1,000원으로 가격이 변동했어요. 이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전에 연필을 생산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우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상대 가격이 변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상대 가격 하에서도 내가 10시간 동안 연필을 생산하는 게 보다 더 많은 화폐적인 소득을 발생시키지만, 이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게 지우개가 500원일 때는 연필이 유리했지만 지우개가 1,000원으로 오르고 나니까 지우개의 생산이 내 10시간이라는 사회적 노동을 화폐로 표현할 때 보다 더 많은 사회적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는 거죠. 자, 결국은 가격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각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특정한 생산에 위치시킬 때 이게 어떻게 위치 지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신분에 의해서, 나의 태생, 내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냐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제 뭐에 의해서 분배되냐 하면 화폐에 의해서 각자의 사회적 역할이 분배되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급적인 시스템보다는 훨씬 진보한 시스템이죠. 어떤 의미에서 진보했냐? 첫째로는 정치적으로 이제 모든 인간은 계급에 의해서 사회적 역할이 나의 태생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보편적인 노동력으로 인간을 전제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물론 인간은 보편적 노동력이지만 어떤 일들은 대단히 특수한 어떤 그 직업에 고유한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마르크스가 전제한 건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인간이 태생적으로 특정 노동에 귀속되어져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교육받으면 할 수 있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정한 장벽을 둠으로써, 진입 장벽을 둠으로써 특정 직업과 직업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인간은 모든 어떠한 종류의 일이건 가능한 보편적인 노동력이라는 전제가 일단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마르크스가 특히 이제 그 자본론 이전에 마르크스가 청년시기에 좀 고찰했던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가 과거에는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예속되어 있었다면, 문제는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관계가 이제 화폐적 관계로 전치된 문제를 마르크스는 또 이제 청년기에는 많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필을 만들고 지우개를 만들고, 조금 전에 이제 의사를 예를 들었는데, 의사가 되는 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목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자본주의 이 시스템은 묻지 않는 거죠. 의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여러 사회적인 노동 중에 무엇에 위치시킬 때, 그게 의사에 위치시킬 때 나에게 화폐적인 소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의사를 하는 거죠. 법관은 사회적인 정의, 이제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법관은 내가 그래서 얼마의 소득을 벌어들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관이 돼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전치된 화폐적 관계에 의해서 인간의 경제적 관계와 더 확장된 사회적 관계 전반이 지배당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마르크스가 소외라는 개념을 가지고, 물론 이제 자본론 1권에서도 화폐 물신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찬가지의 문제를 또한 지적을 하죠. 자, 어쨌든 좀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핵심은 뭐냐, 지난 강의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화폐라는 화폐 가격,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 노동을 분배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전제는 결국은 화폐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의 노동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노동가치론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상품의 가치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는 사회적 평균 노동의 크기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필이라든가 지우개라든가 특정 상품은 그거를 생산하는 각 개인들의 서로 다른 개별 노동 시간을 사회적으로 일정한 크기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상품이고, 그래서 각각의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노동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다룰 내용은요,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일종의 과학 철학의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노동가치론은 비판적 실제론의 관점에서 해석된 노동가치론인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좀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대한 좀 얘기를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비판적 실제론이 어떠한 얘기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강의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노동가치론에 대한 해석이 오늘 제가 강의하는 비판적 실제론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노동가치론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우리 강의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판적 실제론이 다루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이 존재론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로이 바스카라는 이 비판적 실제론을 개척하고 정립한 학자가 정의한 건데요. 무언가 존재하는 건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하는 것이라는 실제의 영역이 있고 현실적인 것이라는 현실의 영역, 그리고 경험의 영역. 영역이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할 때, 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어떤 것을 경험과 사건과 기제로 분리하는데요. 경험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 가능한 사건, 물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경험에 들어가는 거죠. 경험과 사건과 기제, 사건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기제라는 건 흔히 이제 영어로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이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경험한 거는 사실은 경험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 실제의 영역에 모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이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뭐뭐뭐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경험의 영역보다는 조금 넓은 현실이라는 영역으로 바스카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닥이 막 이렇게 물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젯밤에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비가 와서 바닥이 젖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젯밤에 비가 오는 걸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건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의 영역이란 내가 경험한 영역보다는 요 밑에 그림을 보면요, 조금 더 넓은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바스카가 다루는 핵심은 이 기제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죠. 중력이라는 어떤 힘이 있는데, 중력이라는 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력이라는 힘 자체, 이 오리지널, 이 중력을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없죠. 대신에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죠?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중력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이라는 거를 발견했다라는 건, 이거는 천재기 때문에 가능했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물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 심는 사람들 중에 사과 떨어지는 걸 본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사과가 떨어지는 이면에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라는 힘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란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작용을 하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어떤 기제들은 분명히 일정한 형태로 우리의 경험의 영역에 경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기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력을 그러면 항상, 중력이라는 이 기제는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건물이나 사람은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요. 밑으로 끌어들이면, 물론 산풍은 중력의 힘 때문에 주저앉았지만 다른 건물들은 멀쩡히 서 있잖아요.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력을 버티기 위한 일정한 설계를 통해서 중력을 버티고 건물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건물을 통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건물에서 중력의 운동을 발견하지 못하죠. 상풍이 무너졌을 때 건물에도 중력이 작용하는구나라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죠. 비극적으로.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떤 기제라는 건 항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같다면 실제 영역과 경험의 영역은 그대로 겹치게 되겠죠.
그런데 경험의 영역이 더 작다는 건 분명히 어떤 기제들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들을 구분하고 나면 표층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 어떤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사건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원인과 결과 중에 우리가 항상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논리 실증주의에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사건 B는 A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현실과 경험이라는 표층의 영역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B는 왜 발생했어? 사건 A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자, 세계 1차 대전은 왜 발생했어? 그러면 그 어딥니까? 비르넬인가? 뭐 거기에서 누가 이렇게 청년이 무슨 뭐 황태자 이렇게 쏴가지고 그 한 발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다라고 역사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그냥 실증주의적인 표층의 방식인 거죠. 표층적인 설명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비판적 설명, 그 실제론에서 설명하는 건 바로 이 사건의 관계를 규정하는 A가 B를 야기하도록 하는 특정한 사회적인 기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 사회 구조, 우리가 경험하거나 만지거나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정한 기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국가 간의 정치적인 여타의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자본주의 관계가 형성되는 일정한 사회적인 메커니즘, 구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구조가 일단 첫째, 존재한다. 얘는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일단 이거는 인간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앞서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앞서서 그것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표층의 현상은 항상 그게 그렇게 현상되는 데에는 일정한 여기에 작동하는 발생 기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로 이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표층의 현상, 일정한 사건에는 이 기제로, 심층 기제로 환원할 수 없는 환원 불가능한 발현력이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로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중요한 어떤 그 핵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은 단지 하나의 기제만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기제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왜? 세계에는 일정한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제들은 수많은 기제들이 존재하고 그 기제들은 어떤 이 사회적 현상에 동시에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제가 만약에 이 현상이 발생하는데 기제 2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이 기제 2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일정한 이거를 이제 폐쇄 체계라고 하는데 클로즈드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 어떤 사회적인 작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과학에서는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특정한 화학적 기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그 화학적 기제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이걸 경험 가능한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실험이에요. 실험. 자, 과학적 실험의 전제는 뭐냐면 오픈 시스템을 폐쇄된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실험 설계의 기본 전제죠. 그러니까 다른 힘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특정 힘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기제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게 과학적 실험의 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회는 어떤 기제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러한 배제는 가능해요. 사회 제도라든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사회 제도와 규칙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제들이 서로 함께 작동하는 일정한 이 기제들이 결합하는 결합의 양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도와 규칙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은 단 하나의 기제로 절대 환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모든 자연 현상이란 실험실과 같은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다양한 기제들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단일한 기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또 과학적으로도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H2O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 분자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이죠. 수소와 산소가 H2O로 결합되는 데는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일정한 자연적 환경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수소와 산소라는 분자는 이렇게 H2O라는 물 분자로 수소와 산소의 원자는 물 분자로 결합이 되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요. 자, 그런데 수소와 산소가 갖고 있는 이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의 개별적인 성질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원 불가능한 발현력이라는 거죠. 왜? 수소와 산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이거는 인화력을 갖고 있어요. 불 붙으면 뻥하고 터지잖아요. 자, 그런데 물은 엿다가 불 붙이면 불이 터지냐?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정반대의 성질을 갖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심층 구조로부터 발현된 현상이나 어떤 객체는 절대 그 심층의 기제로 단순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이 층화의 두 가지 기본적인 성격이죠. 자, 그러면 지금 50분, 한 30분 정도 있군요.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자동적 대상과 이제 연구의 대상을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 사회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설정할 때 사회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이나 비판적 실제론에서 자동적인 것과 타동적인 것을 구분하죠. 여기서 자동적이라는 의미는 이 오토매틱의 그 자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에서 자동사, 타동사 할 때 그 자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자동적 대상이라고 할 때 기제, 구조, 힘 같은 것들을 이 비판적 실제론에선 자동적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자동적 대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의 운동이 인간의 인식이라든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자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제, 구조, 힘 이거는 이게 작동하는 그 나름의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것들의 작동 방식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대상을 바로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자동적 대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타동적 대상이란 뭐냐? 타동적 대상은 과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들이 그렇죠. 자, 어떤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라는 건 인간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들이 이론이고 이데올로기죠.
자, 그래서 이 타동적 대상은 결국은 개념이나 이론이라는 것들은 이 타동적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인간은 어떠한 이론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냐에 의해서 물론 기제와 구조와 힘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어떤 기제나 구조와 힘의 작동 방식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과학의 타동적 대상과 작용함으로써 어떤 이론을 새롭게 하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이럼으로써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기제나 구조나 힘이 어떻게 표층에 발현되는지를 이 발현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형하거나 혹은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이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쓴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어떤 이데올로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그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됨으로써 그 사회가 지배계급을 위해서 작동되도록 기제와 구조와 힘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마르크스는 대단히 계급적인 행동이고 투쟁적인 행동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 그 사회를 정당화시키는 여타의 이데올로기와 이념들을 통해서 이걸 비판함으로써 그 사회의 기제와 구조와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폭로하는 것. 이게 이제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론의 역할이라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에선 과학 자동적 대상과 타동적 대상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로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건 경향성과 이제 초사실성.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비판적 실제론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조금 그냥 쭉 병렬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사실성이라는 거는요, 초현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초현실, surreal이라는 단어와는 구분되는 단어예요. 초현실이란 뭐 초현실적인 뭐 만화 영화, 뭐 초현실적인 영화, 뭐 어떤 것,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뭐를 표현할 때 우리가 초현실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초현실보다는 초실제가 좀 더 맞겠네요. 자, 그런데 초사실은 이제 현실은 이제 실제는 이게 리얼의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초사실이란 액츄얼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물론 현실에 존재하지만 이게 초월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존재하는 것은 어떤 구조적이고 리얼 중에는요. 존재하는 구조적이고 기제적인 힘이라는 건 반드시 아까 우리가 그 존재론적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구조나 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거를 초사실성이라고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더불어 경향성이라고 말할 땐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론 3권에서요.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해요. 이윤율이 저하하는데 이게 이 저하가 경향적이래요. 이 경향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향성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게 그냥 이윤율을 쭉 그래프를 그리면 연도별로 이윤율을 쭉 그리면 얘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다. 이윤율이라는 건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락하냐?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윤율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얘의 추세선을 그리면 이윤율의 경향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접근들 자체도 뭐냐면요. 이윤율이 저하한다라는 걸 마르크스가 봤던 거는 이건 실제하는 힘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윤율이 현실의 이윤율이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마치 중력의 힘처럼 건물이 서 있건 자빠지건 상관없이
중력의 힘이 계속 작동하는 것처럼 이윤율의 액추얼,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무관하게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도 마르크스가 말한 이 경향성이라는 건 결국은 마스카가 말하는 초사실성과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사실성이란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적 대상과 사회적 대상은 어떻게 다르냐? 자연적인 대상은요, 일단 이거는 인간의 인식, 행동과 어떻게 관계되냐를 통해서 구분해야 돼요. 첫째는 자연적 대상은요, 인간의 인식이나 행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존재적 자동성이라고 그래요. 자연적 대상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건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하건 상관없이 걔는 먼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인과적으로도 자동적이에요. 자, 물론 돌이 있는데 제가 망치로 돌을 때렸어요. 돌이 깨졌어. 자, 이런 변형은, 돌이 변형한 건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의해서 내가 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 무기물인 돌에 적대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했어. 쇠망치로 때렸어. 자, 이런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있었지만 걔가 깨지는 거는요, 어떤 물리적인, 그러니까 망치가, 쇠가 돌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걔가 깨질 수 있고, 분자라는 고유의 구조에 의해서 그렇게 변형된 것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것의 운동성이라는 것, 그것이 변화하고 이 변화해 나가는 자연적 대상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도 인과적으로도 자동적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사회적 대상은 실제론적인 방식을 적용할 때 이 자연적 대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사회적인 것은 일단 존재론적으로는 인간보다 먼저 자동적으로, 존재적으로는 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걔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과적으로는 걔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운동의 내용과 방향은 인간의 개념과 행위들로부터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자연적 대상과 사회적 대상을 구분하는 비판적 실제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대상은 존재적으로는 자동적이지만 인과적으로는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비판적 실제론의 또 다른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인과적 상호성과 존재적 자동성을 설명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거를 뭐 영어로는 이렇게 돼서 이걸 TMSA라고 하는데, 번역어 지금 이 번역된 거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약자로는 TMSA라고 하는데요. 비판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건 이거죠. 사회적인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행위 주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 주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그 사회로부터 그러한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든가 혹은 못하게 하는 제약, 할 수 있게 하거나 제약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나는 다 각 개인의 어떤 사고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그 사회로부터 그 사회에 내가 그러한 위치에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인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인식에 우선한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급 의식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계급적 존재로부터 의식이 규정당하는 거죠. 물론 오랜 시간 동안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거를 유물론적 시각으로, 유물론이 말하는 건 그래서 어떤 사회적 존재라는 물질적인 존재 기반으로부터 그 사회의 의식이 형성된다라고 유물론에서는 이제 얘기해 왔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요. 이것들은 사회적인 것이 일단은 인간이라는 주체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고 그 사회적인 것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이 행위 주체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행위 주체는 이 사회적인 것을 항상 재생산하거나 변형한다는 거죠. 이 관계가 그래서 사회학에서도요. 결국은 행위와 사회 구조 간의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사회학의 대단히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사회 구조에 의해서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게 구조주의적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를 흔히 말하는 이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비판적 실제로는 이 둘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회학적 이론들에서요. 비판적 실제론 이전에 이 구조주의적 성향과 해석학적 성향을 결합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앤서니 기든스 같은 경우에도 이론 이름을 까먹었는데 구조화 이론이요? 맞아요. 구조화 이론. 감사합니다. 구조화 이론이라는 건 사회 구조가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이 상호성의 관계를 구조화 이론은 또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비판적 실제론이 구조화 이론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다른 이론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전제는 뭐냐면요. 비판적 실제론은 이것에 대한 실제론적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둘이 단순히 상호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인과적 상호성과 함께 존재적 우선성, 바로 그 사회의 구조와 기제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나 해석보다 그것이 항상 우선하고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힘들을 만들어내거나 이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것들이 사회의 구조적인 힘들이 발현되는 형태를 바꿔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조화 이론과 이 비판적 실제론 그리고 여타의 구조주의 해석학과 비판적 실제론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60분 조금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인식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결국은 어떤 그 상식이라든가 이데올로기나 사회적인 가치 판단이 그것이 사회적일 수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 구조로부터 일정한 발현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인간의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데올로기나 상식이라는 건 순수한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그 사회의 어떤 것이 그 사회의 기제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식이 되도록 그 기제가 발현된 하나의 발현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이데올로기 이거는 뭐 그냥 그 주류적인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그 사회의 지배적 질서, 지배적 기제, 지배적인 메커니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대항 이데올로기 역시도 기존 이데올로기 구조와
기존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제와 여타의 것들을 해석하는 다른 해석으로 그러한 기제들이 발현된 것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순수한 인간의 독립적인 창작과는 또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마르크스 학문도 그렇고 모든 학문이란 결국은 일정한 이 기제 K를 설명하는 게 과학의 역할인 거죠. 사건 A와 사건 B를 단순한 인과적, 시간적인 우선성에 의해서 무엇이 어떤 사건을 유발시켰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 그냥 현상적인 혹은 팩트,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과학의 역할은 이 관계를 인과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로 작동시키는 기제를 설명하는 게 과학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 대해서요, 많은 경제학자들 스스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예측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측이 가능하기 위해선 이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A가 벌어지면 사건 B가 항상 발생해야 되잖아요. 즉 이거는 항상 반복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사건 A와 B를 기제 K가 사건 A와 B에 항상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반복이 존재할 때만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사건 B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건 A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건 B를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항상 기제 K가 작동하기 위해선 이게 이런 반복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실험의 조건인 거예요. 폐쇄 체계일 때는 항상 사건 A는 사건 B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 A와 B 사이에 기제 K뿐만 아니라 기제 C, 기제 D, 수많은 사회적 기제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학의 역할이란 뭐냐 하면 사건 A와 B의 관계를 기제들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메커니즘이 관계함으로써 이것들이 이렇게 발생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과학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예측을 하는 학문이 아니고 설명을 하는 학문이죠. 자, 그런데 물론 자연과학에서 예측이라는 게 가능한 영역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천체의 운동이라든가 혹은 뭐 내일의 날씨 이런 것도 기상캐스터 뭐 이렇게 기후를 예측을 하잖아요. 자,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는 결국은 존재하는 것들은 층화되어 있는데 잠시 뒤에 보겠지만요. 아이고, 지웠구나. 자, 세상은 층화되어 있는데 심층으로 내려갈수록 아래 기제로 내려갈수록 체계는 좀 더 폐쇄되어진 체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발현될 때 단지 심층과 표층의 두 단으로 세상은 층화된 게 아니고요. 여러 층으로 세상이 층화되어 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기제들은 단순화되고 기제가 단순화될수록 그 바로 위층에 작동하는 이 발현이란 좀 더 심플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올수록 특히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들은 수많은 기제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카가 설명했던 그 내용 중에는요, 세계는 이제 어떻게 층화되어 있냐? 그래서 물리적 기제, 그 위에 화학적 기제, 그 위로 생물학적 기제, 그 위로 사회적 기제를 바스카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사회를 연구할 때 사회적인 시스템이란 자연과학은 물리학적 기제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예측이 가능하고 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폐쇄된 체계에 가깝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체의 운동을 우린 예측할 수 있고 화학적 기제, 일정한 기후의 변화들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생명의 단계인 생물학적 기제로 발현되어져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는 이 기제의 심층 기제들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은 가장 심층에 있는 사회과학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설명의 영역이다. 그러면 단순히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회과학자들은 그러면 뭐 놀고 먹는 애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이 설명적 비판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까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요. 결국은 사회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비판적인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실제론인데 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바스카가 들었던 예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블랙홀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어요. 블랙홀 이론이 있어요. 자, 그런데 블랙홀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자연과학에서 나왔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새로운 블랙홀 이론은 기존의 이론이 저건 이러이러해서 틀렸다라는 새로운 이론이겠죠. 자, 그러면 이 블랙홀 이론은 기존의 블랙홀 이론, 즉 타동적 대상인 블랙홀 이론을 비판하지만 블랙홀 이론이 그렇다고 해서 블랙홀을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블랙홀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과거의 이론을 비판하는 거지 블랙홀을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일정한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조 기제의 일정한 발현된 양태인 거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일정한 지배적인 구조와 기제들을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이데올로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구조와 기제가 이렇게 발현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회적인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구조와 기제가 먼저 존재하지만 인간은 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구조와 기제가 이것들이 일정한 형태로 발현되도록 하는 발현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구조가 이렇게 발현되도록 하는 그 힘들은 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할 역할은 뭐냐? 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거죠. 그 비판은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에 대한 비판은 블랙홀을 비판하는 게 아니지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구조와 기제를 구성하는 그 부분들을 약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와 기제가 구성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론의 역할이다. 이게 이제 바스카가 설명하는 사회과학의 혁명적 어떤 역할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빠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던 노동가치론과 오늘 설명드린 비판적 실제론의 관계를 조금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하는 건 뭐냐 하면 사회적 총노동이 실제하고 모든 사회는 이 사회적 총노동을 그 사회에 필요한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도록 필요한 생산물을 만들도록 이 사회적 노동을 각각의 개별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존재할 때 이것들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타동적 대상으로서 자본주의에서는 가치 형태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사회적 총노동을 필요한 생산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이 가치 형태 대신 뭐가 작동을 했냐? 사회 형태로서 계급이 작동했던 거예요. 그 계급에 의해서
각각의 개별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아무개는 갑바치로 위치 지어지고 아무개는 최진사 때 노비로 위치 지어지고 자 이런 게 이 계급 관계에 의해서 위치 지어졌던 거죠.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이거를 화폐 관계에 의해서 가치 형태라는 가격 관계에 의해서 이것들을 위치시키죠. 자 그리고 이 가격이 변동하는 것에 의해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 가격 관계의 변동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냐?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시장 가격을 변동시키는. 예를 들면 사회적 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선호가 변동해요.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게 되면 그 상품의 가격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다른 상품을 생산하던 일부 생산자들은 이 변화된 가격만큼 그 변화된 가격에 의해서 이걸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해진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즉 사회적 노동의 위치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가격과 가치 형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의 설명이 오늘 설명드린 비판적 실제론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치 형태 중에 한 형태인 화폐에 의한 가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1980년대 이후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발전시킨 마르크스 경제학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화폐를 노동시간은 모든 화폐는 즉 뭐 10,000원이다. 이 화폐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 노동 시간의 일정한 크기 사회적 노동 시간의 일정한 크기는 화폐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화폐 경제고 화폐에 의한 사회적 관계들이 위치 지어지는 관계인 거예요. 자, 이거를 사실은 마스카는요. 요 사회적 위치를 이걸 슬롯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마르크스의 설명과 유사하게 근데 이제 바스카에는 이 사회 형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각 개인들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곳에 위치 지어지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개인들의 사고와 행동들은 바로 이 사회 형태의 변형에 의해서 이것들을 가격 관계를 바꿔내는 것에 의해서 바로 이 위치들을 바꾸어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작동 자체는 바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재생산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을 사회적 총노동과 사회에 위치 지어지는 건 단순히 가격이라는 사회 형태만을 필요로 하냐? 그렇지 않죠. 수많은 자본주의 시스템들, 사회 제도, 법칙, 법규, 그 사회의 규칙, 규율 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사회 형태를 이루고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혁명적인 변화라는 건 사실은 우리는 이 근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메커니즘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낼 수는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조직하느냐는 게 결국 혁명적 사회주의의 역할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판적 실제론의 기초에서. 자, 그래서 이 관계는요. 일단 첫째는 개별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은 사회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개별보다는 항상 사회가 먼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노동은 가치 형태를 통해서 사회의 구체 노동으로 위치 지어지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서로 다른 노동에 개별 노동은 위치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치 형태, 화폐 가격은 가치 실체, 이 추상 노동의 일정한 형태인 거예요. 발현 형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총노동의 크기를 마르크스 경제학에선
결국은 생산 노동,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요. GDP라는 건 부가가치. 어떤 물건이 지우개가 있으면은요. 지우개를 생산하는 데는 이거에 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료에다가 여기에 추가된 노동이에요. 자, 그런데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 원료를 빼고 부가된 가치만을 계산하는 게 이제 GDP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1년 동안 계산된 총 GDP는 이 크기는 뭐를 나타내는 크기겠어요? 그 사회가 1년 동안에 갖고 있는 그 사회적 총 노동의 크기가 바로 GDP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의 총 크기, 화폐적으로 표현된 부가가치의 총 크기는 그 사회의 총 노동의 크기를 나타낸다. 자, 이게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화폐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이 전제로부터 다음 주에 화폐와 관련된 마르크스 경제학의 화폐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 필요를 창조하고 가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어떤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뭐 사 먹고 막 이러는 기본적인 인간의 행위와 관계에 의해서 가치 형태, 이게 변화됨으로써 사회적 총노동의 분배가 변동한다. 자, 이건 경제 관계에서 그런 거고요. 사회 전체 관계를 놓고 봤을 땐 결국은 우리가 사회 형태들을 어떻게 바꿔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기제들을 어떻게 발현시키는지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이 변화라는 건 물론 개혁적 변화일 수도 있고 혁명적 변화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인 의식, 계급의식과 계급행동이 그 사회 형태들을 어떻게 만들고 변형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게 비판적 실제론이 노동가치론을 해석하는데 던져주는 하나의 어떤 의미이자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사회운동들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약 5분 정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에 너무 쫓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네네. 원래 저한테 이제 80분 하고 20분 이제 질의응답 하자고 하셨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한번 끊기면서 유튜브가 날라갔어요. 유튜브는 아예 날라갔습니까? 그래서 아니 뭐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뭐 녹화본 올리면 되니까는 뭐 큰 상관은 없겠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완은 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저 이제 질의응답 하기 전에 혹시 뭐 PT 자료랄까? 요거를 복습 차원에서 좀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물론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녹화본을 올리면서 같이 링크를 걸어두면은 이게 좀 다들 유튜브에 댓글 달린 걸 보니까는 막 이제 며칠 있다가 보시고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회과학과 이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음소거를 풀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채팅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 김상국 회원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는 제 방이니까 전자담배를 좀 피우면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어차피 유튜브도 안 나가는데 저도 한 대 피면서 해도 될까요? 네. 전담 반칙이지.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인가요? 사회구조인가요? 기제냐? 이게 궁금하시다고. 자본주의는 기제들의 발현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실제하는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무엇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기재냐 아니면 발현된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고요. 어떤 존재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쫙 엑스레이를 쫙 찍어보면 아까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 제도, 형태, 심지어 뭐 정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고 물론 시스템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청와대 가면 청와대 건물이라도 이렇게 손에 만져지잖아요. 눈에 보이고. 자, 모든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태와 그것이 그렇게 발현되게 만들어 놓은 심층 기제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란 어떤 하나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이 심층에서부터 표층까지 쭉 전체가 존재하는 것이 자본주의로 우리가 봐야겠죠. 제가 경제학과가 아니어가지고 기본적인 게 좀 궁금한데요. 그 예전에 폴리 논문에서 GDP랑 NDP 얘기를 하면서 NDP가 멜트 계산할 때 더 알맞다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보면서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 궁금한 게 있고 저는 GDP라는 게 사용 가치와 가치를 섞어버려서 혼동하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질문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GDP와 뭐의 차이요? NDP 아마 국내 순생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GDP가 국내 총생산. GNP를 말하는 거죠. GDP와 GNP. 아, 그건가? GNP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니어서 국내 순생산 총생산은 GNP입니다. 예, 예. GNP. 네. NDP? NDP도 있는데요. NDP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NDP는 국내 총생산에서 자본재 생산재겠죠? 이거에 감가생각을 뺀 것을 말한다라고 나오는 게 하나 있네요. NDP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건 지금은 좀 어렵고요. 네. 다른 질문은 또 뭐였죠? 그 다른 질문은 그 GDP가 저는 평소에 사용 가치와 가치를 섞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조금 제가 기존에 생각한 게 맞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걸 섞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GDP라는 게 국내 총 생산인데 예. 국내 총 생산 양을 말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생산하고 연필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사용 가치를 측정해가지고 실제 GDP 성장률을 갖고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은 근데 그거를 사용 가치라는 거는 이제 다른 종류의 상품끼리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 가격으로 억지로 환산해가지고 그거를 사용 가치를 계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주류 경제학에서는요, GDP를 계산을 할 때 명목 GDP와 실제 GDP를 구분하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불가피한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연필과 지우개가 있어요. 자, GDP가 변화했다라는 건 이거의 생산의 정도가 바뀐 거잖아요. 연필과 지우개를 예전보다 더 뭐 많이 생산하면 GDP가 증가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라는 게요. 가격이 변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예전하고 똑같이 생산하고 있는데 GDP가 연필 한 개와 지우개 한 개를 생산했어요. 이때 연필이 1,000원 했고 지우개가 500원 했어요. 자, 그러면 GDP는 이 하나씩 생산했으니까 1,500원이에요. 그런데 단지 가격이 만약에 변동하게 된다면 연필이 이제
연필이 1,000원하고 지우개가 이제 1,000원으로 아까 얘처럼요 변화했어요. 그러면 GDP는 이제 얼마가 돼요? 2,000이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뿐인데 GDP가 과거에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생산이 과연 더 증가한 거냐? 그렇지 않죠. 동일하게 우리는 연필 한 개와 지우개 한 개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주류경제학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때 실질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각각의 상품이라는 상품 객체를 의미하는 거죠. 즉, 전체를 이제 합산하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로부터 얘들이 계산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이걸 이제 실질 GDP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바꾸는 방법은 예전의 가격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20년 가격이고 2021년 가격이 1,000원이고 1,000원으로 바뀌었다면 실질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의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다른 상품들의 가격을 다 계산해서 서로 비교해줘요. 자, 이게 바로 좀 전에 그 질문하신 것처럼 얘들의 개별 가치들을 합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가격으로 이거를 고정해버리죠. 자, 그러면 이 주류경제학에서 다루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사회적 노동력의 분배가 변화된 거예요. 즉 상대 가격의 변동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죠? 이 상대 가격이 변동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관계가 변화한 거예요. 연필을 생산하고 지우개를 생산하는 노동관계가 그 사회적으로 변동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실질 GDP는 특정 연도의 가격으로 이걸 환원시킴으로써 뭐가 사라지게 되겠어요? 바로 이 사회적 관계의 분석이 실질 GDP의 분석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주류경제학에는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GDP의 계산을 아까 사회적 총노동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요.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래서 화폐를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으로 1만 원이 만 원이 그 사회에 얼마의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GDP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분석은 결국 뭐에 대한 분석으로 가겠어요?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은 접근하게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중간부터 되게 딱 구분돼서 이해가 돼가지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있습니다. 저는 좀 들으면서 요새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좀 세미나를 하는데 어제 플라차스의 그 국가론을 좀 세미나를 했는데 예. 뭔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어쨌든 그 사회 변혁을 위해서 지금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실제론하고 이 노동가치론을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 플란차스 세미나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실은 이 비판적 실제론의 전통은 영국에서 이제 영어권에서 발생한 전통인 거고 프랑스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의식이 이미 우리가 90년대 좌파운동 진영에서 많이 그 이론적으로 다루었던 알츠제르 이론 자체도 결국은 알츠제르가 그 연구를 진행했던 그 후기 구조주의적인 성향 자체는 1960년대에 신좌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등장의 과정에서 강조했던 게 일종의 이 행위,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과거의 헤겔에 대한 재해석, 헤겔이 갖고 있었던 헤겔 철학에 대한 재해석이 60년대에 이제 그 유럽 쪽에서 막
강화되면서 알츠세르가 원했던 거는 이거를 마르크스 철학이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심층 기제로부터 표층을 설명하려는 구조주의적인 성향들이 막 이론적으로 밀리는 과정에 그거를 지탱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물론 구좌파적인 소비에트 철학이 갖고 있었던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그래서 그 반경향에 의해서 완전히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핵심이 침몰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게 이제 그 알투세르 경향의 출발이었고요. 저는 제가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 그 좀 방점을 찍고 접근하게 됐던 부분들도 결국은 90년대에 운동을 하면서 그러한 이론적 문제의식 하에 제가 갖고 있었던 알투세르를 그렇게 접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현대적으로 좀 이제 해석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그 알투세르라든가 몇 가지 프랑스 철학의 접근 방식에서 좀 거리를 두게 된 이유는 결국은 마르크스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느냐에서 결국은 저는 알투세르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경향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재해석들의 여지들이 가장 풍부한 어떤 이론적 전제는 비판적 실제론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학문적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좀 이론적인 지점에서는 그러한 측면에 제가 방점을 두고 있지만, 분명히 현실 운동에서 우리가 현재 혁명적 운동을 어떻게 재건하느냐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그 이론적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좀 많은 내용들이 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운동에 저희가 침체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아주 오랫동안 지나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요새 좀 심정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몇 년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오늘 내용이 어렵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는 했는데 좀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이 없으실까요? 호호호. 다른 분들 없으시면은 네.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개혁과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혁명 자체는 아니 그 설명 자체는 이해가 간 것 같은데, 개혁과 혁명을 구분하는 설명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의 관점에서 그 둘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궁금증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통일에 대해서도 이해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경제학에 대해서 예컨대 강신준 교수 같은 경우는 정치경제학이 잘못된 번역어고 경제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던데,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맥락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하신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강신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일어 원본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런 걸로 누가 맞냐를 따질 때는 누가 원서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본 이 영어도 이제 결국은 번역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 수준에서는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정치 경제학이라고 번역하는 게 왜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요. 혁명과 그 뭐 개혁, 개량의 구분은 저는 비판적 실제로는 과학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많은 디테일들에 대한 답을 다 일관되게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비판적 실제론의 기초에서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죠. 예를 들면 가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본주의가 구성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 지을 때 심층의 사회적 충노동을 위치 지우고 심층에 여러 발현 기제들이 나타날 때는 이 상층에는 가격 체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체계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과 같은 젠더 시스템도 존재하고요. 이런 다양한 기제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그 자본주의의 발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심층의 기제들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발현되는 데는 이 사회 기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관계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운동은 이것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표층의 이 관계를 위치 지우는 이 시스템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심층 기제들이 어떻게 종합되어져서 발현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개혁과 혁명의 차이는요, 혹은 개량과 혁명의 차이는 각각의 여기서 이제 발생한 그 사회 시스템의 일정한 문제들을 이 표층에 위치 지우는 이 사회 형태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위치 관계를 일정하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꿔내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신자유주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민주당류의 혹은 자본주의 내에서 케인즈주의적인 이론적인 그 진영에서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일정한 자본주의의 특수한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신자유주의란 뭐 예를 들면은 금융주도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융주도성에 의해서 신자유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제한하는, 예를 들면은 이 사회 형태에서 금융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형태를 둠으로 인해서 자본주의를 정상화시키는 것들을 개량의 방향으로 두고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개량적인 방향만 있겠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비판적 실제론적 접근에 기초할 경우엔 개량과 혁명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죠. 혁명 역시도 이 사회 형태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함으로써 그 사회 기제가 새롭게 발현되도록 만드냐. 이거는 결국은 이 개혁이나 개량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초한 이러한 사회적 위치 시스템들을 바꿔내는 기제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 여기에 대한 기획과 대안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혁명과 개혁이 갈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좌파 진영과 혁명운동 진영의 기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대한 기획을 우리가 이미 1920년대 그 레니니즘 이후에, 레닌주의가 1990년대 들어와서 실패한 이후로 국가사회주의 전략 이외에 다른 전략을 혁명주의 진영이 갖춰내지 못한 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어쨌든 그거는 실패한 시스템이지만 국가를 통해서 각각의 위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시장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 대한 어쨌든 기획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없는 건 그 기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은 그냥 뭐 좀 일종의 자기 만족? 뭐 그거 이외에는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빡세게 개혁하는 거에 일단 안 보이니까 그거라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설명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선생님 그냥 일단은 참고 삼아서 강신주영 교수가 썼던 칼럼을 채팅방에 올려두기는 했는데 이게 뭐 읽기에는 기니까 그냥 제 질문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제 그 강신준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쓰여 있는 거는 맞는데 거기서 말하는 폴리티컬이라는 게 정치를 뜻하는 게 아니고 뭐 국가를 뜻한다. 그래서 뭐 굳이 직역한다면 국가경제학으로 번역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뭐 어떤 책에서는 폴리티컬이 여기서는 사회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사회경제학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오늘 그 선생님 설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랑 배치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여기 근데 그 화면에서 국가체계 오른쪽에 쓰신 글이 젠더인가요? 뭐라고 쓰셨던 거죠? 젠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딱 50분이 됐고 9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 질문이 없다면은 오늘 이제 2강은 여기서 좀 줄이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공지사항은 제가 이번 주말에 그 1강 제가 1강 편집본을 아직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그 녹화 편집본과 함께 그 이제 PT 자료를 그 이제 제가 그 왼쪽 날개 동지한테 받아서 좀 공유를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저희 뭐 수강 신청에 지금 아직 그 신청을 안 해주신 그 링크에 신청을 안 해주신 분은 꼭 좀 그 수강 신청을 해 주셔서 거기다가 좀 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그 목요일 저녁 7시에 3강 그 저희 3강의 주제는 이제 화폐 재밌는 내용이겠죠? 마르크스 경제학의 화폐 이론 네. 이제 그 기대가 되면서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모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그 최현식 동지께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박수를 다들 화면을 켜고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